서울 남쪽에 자리한 오래된 저택은 초겨울에 찬 공기를 품은 채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는 시간, 집 안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곧 낯선 흔들림으로 깨지게 될 운명이었다. 강도윤 회장은 식당에서 올라오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온종일 이어진 회의와 투자 보고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보다 책임감이 더 짙게 남아있었다. 그가 거실을 지나려던 순간 청소를 하던 집사 겸 가사도우미 서은아가 벽난로 위에 걸린 오래된 그림 앞에서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 눈동자가 커지며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이상함을 느끼고 걸음을 멈췄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가리켰다. 회장님, 이 아이요, 저 이 아이를 알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믿기 힘들 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았다. 가족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걸어둔 액자 속소년의 초상화였다.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 강서준이었다. 3살 무렵 호수에서 사고로 사라진 뒤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가족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은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 저는 서준이를 고아원에서 봤어요. 같이 지냈어요. 도윤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거칠게 흔들리며 올라왔다. 말도 안 돼요. 서준이는 그때 이미.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살아 있었어요. 분명히요. 저는 서준이라는 이름을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늘 형이 있다고 했어요. 형은 큰 집에서 살고 아버지는 요리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도윤의 무릎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와 서준은 아버지 밑에서 함께 자랐다. 아버지는 한식 요리장이었고 두 형제는 주방에서 뛰어놀며 자랐다. 기억 속 서준은 언제나 밝고 재능이 넘쳤다. 하지만 그 행복은 사고와 함께 사라졌다. 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림 속 서준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그림 속 소년의 눈망울은 오늘 아침 거울에서 자신이 본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리고 은하는 마지막 확신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서준이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었죠.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했다. 너무 정확했다. 잠시 후 8살 난 도윤의 딸 강아린이 계단을 내려왔다.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작은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할인의 손을 잡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인이 방으로 돌아간 후 도윤은 침착함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 씨, 서준에 대해 아는 걸 모두 말해주세요. 은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오래 묻어두었던 고통이 떠오르는 듯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고 성모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9살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늘 형 이야기를 했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저는 믿었어요. 도윤은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어느 날 보육원 관리인과 큰 충돌이 있었고 서준이는 저를 지키려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망쳤어요. 형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도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은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거짓일 여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서준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믿고 싶은 희망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꺼냈다. 내 동생은 3살 때 호수에서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밤새 물에 뛰어들었고 경찰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 후 어머니는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 매달렸어요. 나도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지고 살았고요. 거실은 조용했다. 서로 다른 두 삶이 하나의 진실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서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요. 찾을 수 있어요. 도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단어를 꺼냈다.
희망이라는 단어였다. 그는 결심했다. 서준을 찾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도울게요. 저는 서준을 잃었지만 2번은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택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30년간 멈춰 있었던 강씨 가문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이 재회의 시작은 곧 더 큰 파도와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하며 아는 사람의 인생과 얽혀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20년 넘게 감춰진 누군가의 죄와 욕망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서막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겨울 햇살이 저택의 창을 희미하게 비쳤다. 전날 밤 은하가 들려준 이야기는 강도윤의 머릿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반복되며 잠을 방해했다. 그러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그를 붙잡은 감정은 단 하나였다. 찾아야 한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런 생각이었다. 도윤은 새벽같이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과 서준이 함께 찍힌 마지막 생일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두 아이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몇 달 뒤 산산조각 났다. 잠시 후 은하가 차 한 잔을 들고 조심스레 서재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혹시 못 주무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오지 않더군요. 은하는 앉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를 절대 잊은 적 없어요. 항상 미안했어요. 제가 더 잘 붙잡았더라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이지 당신이 아니에요.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였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재 탐정이었다. 전날 밤 도윤이 연락을 넣어두었던 사람이었다. 명성 높은 사설 탐정이며 실종 사건 경험도 많았다. 전화기 너머로 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육원 기록, 당시 출입 기록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답했다.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통화를 마친 뒤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은하 씨예요. 그 말에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아침 식사 후 할인이 학교에 떠난 뒤 도윤과 은하는 성모 보육원이 있던 자리로 향했다. 지금은 건물이 철거되고 새 복지관이 들어선 상태였다. 복지관 직원은 오래된 자료실에서 먼지 쌓인 서류철을 꺼내주었다. 이건 20년 전 기록이라 완전하진 않습니다. 직원의 말대로 서류는 누렇게 바랬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이름을 찾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멈추었다. 여기 있어요. 최서준. 9세 입소. 보호자 없음. 도윤은 숨을 들이쉬었다. 기록은 단순했다. 누가 데려왔는지도, 배경도, 출신지도 불명.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도윤은 은하를 바라보았다. 서준이는 분명 기억이 있었잖아요. 형이 있다고 했고 아버지가 요리사라고도 말했죠. 그런데 왜 서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은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보육원에 문제가 있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입양이 있었고 원장님이 모든 걸 숨기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누군가가 서준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었다. 복지관을 나온 두 사람은 잠시 추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때 은하가 손가락을 꽉 쥐었다. 서준이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자신이 기억하는 주소가 있다고. 주소요. 네, 단편적인 기억이었지만 분명 그랬어요. 은하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주소를 말했다. 도윤은 즉시 차로 이동했다. 시간이 오래 지나 건물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오래된 입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최명희, 사회복지사.
도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은하의 표정은 굳어졌다. 은하 씨 아는 사람입니까?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분, 저희 보육원에 자주 오시던 분이에요. 조용하고 친절한 분이었는데 아이들 정보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서준이를 데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소문이 있었어요. 그 말은 강한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둘은 관리인에게 옛 주소로 향했다.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 담쟁이 덩굴이 얽혀있는 낡은 2층 집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깨진 가구와 먼지가 쌓인 방이 보였다. 최명희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다. 가족도 없고 혼자 사셨죠. 생전에 아이를 입양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불어댔다고 들었어요. 은하의 눈이 떨렸다. 그러다가, 그래요. 몇몇 아이들과 지나치게 가까웠다는 말도 있었죠. 도윤은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만약 서준이 사고 직후 살아있었고 누군가에게 데려가졌다면 그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납치였다. 집을 둘러보던 중 은하가 작은 창고 문을 발견했다. 안에는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어린아이의 스케치북이 있었다. 낡고 변색된 종이, 연필로 그려진 그림, 집, 피아노, 주방, 그리고 두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도윤은 숨을 삼켰다. 이건 우리 집이야. 정확한 구조였다. 심지어 창문 위치까지 같았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 두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모습. 아버지였다. 은하는 눈물을 쏟았다. 서준이가 계속 기억하려고 그린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더 많이 그렸어요. 도윤은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상자 바닥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오래된 병원 서류였다. 환자명 강서준, 진단명 기억소실. 도윤과 은하는 동시에 얼굴을 들었다. 서준은 살아있었다. 구조된 뒤 병원에 입원했고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 도윤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진실이 이제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다. 그 순간 민재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큰 진전이 있습니다. 서준 씨로 보이는 인물이 현재 서울 종로구의 한 문화센터에서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은하는 숨을 참으며 물었다. 살아있는 거죠? 맞죠?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다고 합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만나러 갑시다. 지금 당장. 30년 동안 멈춰있던 두 형제의 시간이 드디어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몰랐던 것은 이 재해가 감동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더 큰 비밀이 뒤에 숨어 있었고 그 비밀은 곧 모두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서울 종로의 문화센터는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는 한적한 건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강도윤의 심장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그는 들어가는 문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 문을 지나면 30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은하도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도윤이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탐정 민재가 다가왔다. 저는 이미 내부 직원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분 말로는 정오쯤이면 민수 씨가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3층 미술실 앞에 도착했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친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어른 20명이 아닌 아이 5명과 그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을 지으며 연필을 잡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헝클어져 있었고 창가로 떨어지는 햇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서준이었다. 아니,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서준이었다. 어린 시절과는 달랐지만 눈매와 턱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은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회장님 맞아요. 저 얼굴이 맞아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괜찮겠습니까? 도윤은 떨리는 숨을 내쉬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먼저 고개를 돌렸고 이어 민수도 시선을 옮겼다.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낯선 사람을 본 놀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도 섞여 있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수 씨 맞습니까? 민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가요? 도윤은 더는 숨기지 않았다. 당신을 오래 찾았습니다. 당신이 제 동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당황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죄송한데 전 기억이 없습니다. 전 그런 가족을. 말끝을 잇지 못한 그의 목소리는 두렵고 혼란스러웠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당신이 3살 때 호수에서 사라졌을 때 함께 있던 형입니다. 민수는 숨을 들이마시며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윤아가 말없이 한 장의 그림을 꺼내 건넸다. 보육원 창고에서 발견한 서준의 스케치북 중 한 페이지였다. 오래된 연필선으로 그린 두 남자아이. 한 아이는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 그림은 윤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당신이 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옆에서 봤어요. 형을 그린 거라고 말했잖아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잠시 후 무릎이 풀리듯 가까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진실을 마주한 혼란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조심스레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을 억지로 믿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이상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바뀌고 가족도 없고 기억이 비어있는 채로 누군가 저를 데려갔다고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제 어머니라고 했지만 전 그분이 정말 엄마인지 항상 의심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미술실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초겨울의 냄새였다. 어린 시절 호숫가에서 느끼던 바로 그 바람이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묻듯 말했다.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 동생이라면 왜 저를 데려간 겁니까? 왜 저는 돌아오지 못한 겁니까? 그 질문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민재가 천천히 말했다.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이미 여러 자료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서준 씨가 사고 직후 구조됐다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기억소실 진단도 있었고. 민수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도윤은 마지막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동생을 잃었다고 믿고 살았을 뿐입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엮여 있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그 아이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천천히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증거도 있고 기억도 조금씩 돌아올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답했다.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모르고 살아온 제 과거에 대해. 그 말은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미술실 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민재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검은 롱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거의 숨을 멈춘 듯 속삭였다. 어머니. 도윤의 심장이 멈출 듯했다.
여자는 한 걸음 들어오며 민수를 감싸듯 서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날이 서 있었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왜 데리고 가려 하는 거죠? 도윤과 은하는 동시에 굳어섰다. 민수의 눈에는 공포가 떠올랐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찢겨 나가기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이 여자가 바로 서준의 실종과 기억소실의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진실이 마치 칼날처럼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리고 이 재회는 결코 평탄한 치유의 과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문화센터 미술실의 공기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얼어붙었다. 문가에 선 여자는 강민수가 일어서기도 전에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차갑고 강압적인 손길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당신이 최명희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자는 도윤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제가 왜 당신에게 제 신분을 설명해야 하죠? 저는 민수의 보호자입니다. 그 아이를 제가 책임져 왔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분들은. 그러나 여자는 민수의 말을 막듯 손을 들어 올렸다. 말하지 마, 민수야. 이 사람들은 널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자는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진실이라고. 그 진실이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키웠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 말 속에 묘한 불안과 조작된 애정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어떤 오해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다만 민수 씨가 어릴 때 잃어버렸던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자는 비웃듯 말했다. 가족이라면 난데 왜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의 삶을 뒤흔드는 겁니까?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머릿속이 뒤엉킨 듯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이미 몇 차례 기억 파편이 떠오르면서 혼란이 커진 상태였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 씨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분명 우리 가족과 일치합니다. 여자의 시선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도윤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들이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그 어떤 곳으로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목을 잡아 끌며 말했다. 가자, 민수야.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도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무언가 두려움이 스친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짧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기억이 돌아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데리고 미술실을 빠져나갔다. 도윤은 그들을 붙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 여자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숨기고 있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채명이라는 이름은 이미 사망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 여자는 그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도윤은 눈을 좁혔다. 그 말은 곧 누군가가 서준을 데려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뜻이었다. 민재가 말을 이었다. 게다가 병원 기록도 이상했습니다. 구조 직후 서준 씨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다. 잠시 후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민수 씨를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민수 씨가 기억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셨죠? 도윤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린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민재와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준이 입원했다는 병원이었다. 오래된 병원 기록실은 서류로 가득했고 담당 직원은 컴퓨터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줬다. 그중 한 장의 입원 기록이 도윤의 눈을 사로잡았다. 환자명 강서준, 진단명 기억소실, 보호자 서명란,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 서명란에는 확실히 채명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필체는 누가 봐도 서투르고 서명처럼 보이지 않는 형태였다. 마치 어딘가에서 주워온 이름을 흉내내 적은 듯했다. 도윤은 속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재가 말했다. 회장님, 여기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 중 환자와 접촉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받아 들여다봤다. 접촉 허가자, 한지원. 도윤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은하가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하 씨 아는 사람입니까? 은하는 입술을 떨었다. 그분 우리 보육원에서 자주 봤던 사람이에요. 원장님과 친했어요. 아이들을 자주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도윤은 심장이 서늘하게 굳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서준은 구조된 뒤 병원에 있을 때 이미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기억을 잃은 아이를 가족과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분노와 형제에 대한 절박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은하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지원센터 직원이었다. 은하 씨, 오늘 오후에 민수 씨가 수업을 갑자기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급히 나가는 걸 봤어요. 도윤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가 다시 데리고 갔구나. 아이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도윤은 곧장 민재를 보았다. 찾읍시다. 어디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차로 향했다. 초겨울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열망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준을 되찾는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서울 예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황량한 겨울 바람으로 뒤덮여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강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탐정 민재가 노트북을 열어놓은 채 추적 신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종합해보면 민수 씨와 그 여자는 지금 남양주 방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도윤은 이를 꽉 물었다. 남양주라면 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민재는 화면을 넘기며 답했다. 예전 보육원이 있던 건물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한지원이라는 사람의 옛 주소도 그 주변에 있었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려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서준의 과거와 깊게 얽혀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은하는 할인을 데리고 회사 숙소에 머물며 도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은 아빠가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모르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은하의 옆을 떠나지 못했다. 은하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할인아. 아빠는 곧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은하의 표정에는 어디 한 곳 평온한 기색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윤과 민재는 추적 신호를 따라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었다. 민재가 차를 세우며 말했다. 여기입니다. 신호가 저 집에서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집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 앞에서 민재가 벨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유리창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커튼이 모두 닫혀 있었다.
도윤은 숨을 삼키며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민재는 가방에서 열쇠 도구를 꺼냈다. 회장님, 너무 소란스럽게 움직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둘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기묘할 만큼 텅 비어 있었다. 가구는 최소한의 것들만 남아 있었고 벽에는 사진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이곳을 삶의 공간으로 쓰지 않은 것처럼 공기가 차갑고 비어 있었다. 그때 거실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요동쳤다. 도윤이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자 방문 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문을 밀자 작은 방 안에 들어선 그는 숨을 멈출 뻔했다. 민수가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서둘러 달려갔다. 민수 씨, 괜찮습니까? 다치지 않았습니까?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거에 속삭이듯 말했다. 형님, 맞아요. 저는 형님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쪼개지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방 구석에서 낮고 나리 선 목소리가 울렸다. 찾아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조용히 등장한 여자는 두 사람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는 바람에 흔들렸고 눈빛은 더 이상 숨김이 없는 냉혹함으로 변해 있었다. 민재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의 정체부터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명이라는 이름은 이미 사망자 기록이며 당신이 사용한 신분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자는 비웃듯 말했다. 신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도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왜 서준이를 데려갔습니까? 그 아이는 사고 직후 기억을 잃었지만 가족을 잃은 건 아닙니다. 여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찾으러 오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도윤의 목이 움찔했다. 여자는 한 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들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자마자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 아이는 의료진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죠. 나는 그걸 보고 차마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건 구조가 아닙니다. 납치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아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 과거를. 여자의 얼굴이 찢어질 듯 일그러졌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지켰어. 잊었어, 그래. 기억 잃은 내 옆에 누가 있었는데. 도윤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 씨,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진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여자는 다시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가 막아섰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에게 이분을 데려갈 권리는 없습니다. 여자는 격한 호흡을 내쉬며 노려봤다. 당신들이 이 아이를 데려가면 망가질 거예요. 그 아이는 견디지 못해요. 그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도윤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끝나자 민수의 어깨가 무겁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형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다. 민재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다. 여자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끌려가면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외쳤다. 그 아이는 내 전부였어. 너희는 알지도 못해. 너희에게 다시 가면 또 버려질 거야. 너희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
그 마른 겨울 공기보다 차갑게 방 안에 남아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윤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하자.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말은 결코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진실의 그림자라는 것을. 경찰서 조사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건물 안에 울렸다. 민수의 전 보호자였던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세차게 돌리며 진술을 거부했다. 형사들이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입을 닫아야만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처럼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한편 복도 바깥에서는 도윤과 민수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경찰서라는 공간만으로도 극심하게 긴장한 듯 손을 계속 비벼대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혼란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도윤은 민수의 손등을 천천히 눌러 진정시키려 했다. 민수 씨 괜찮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데려온 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민수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는 끝까지 알고 싶어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에서 성인이 된 동생이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잠시 후 탐정 민재가 급히 걸어와 말했다. 방금 확보된 자료가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민재는 서류 폴더를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병원 기록, 그리고 보육원 내부 문서가 섞여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보육원 원장과 한 여자가 찍힌 단체 사진이었다. 민수의 가짜 보호자로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은하 씨 설명대로 그 여자는 한지원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당시 여러 보육시설을 방문하며 입양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아이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도윤은 얼굴을 굽혔다. 서준이도 그중 한 명이었다는 건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조 직후 병원에 있던 서준 씨는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자 보육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병원에서 보호자 등록이 먼저 들어오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철저하게 준비된 일이었다는 거군요. 민수는 서류 속 작은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난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건가요? 도윤은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누구도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잘못된 건 우리지 당신이 아닙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잠시 후 형사가 복도로 나왔다. 강도윤 씨 들어오시겠습니까? 간단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윤은 민수에게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새롭게 확보된 의료 기록이 놓여 있었다. 형사는 말했다. 병원 쪽에서 오래된 보관함을 뒤지다가 이상한 문서를 찾았습니다. 서준 군의 입원 기록 뒤에 숨겨져 있던 서류입니다. 그는 문서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환자 강서준의 뇌진단 결과. 단순 기억 소실이 아니라 반복적 심리 충격에 의한 방어기제 발생. 정서 불안정. 외부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마지막 줄. 보호자에 의한 강압적 접근 가능성 있음. 도윤은 숨이 멎는 듯했다. 누군가 서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자극을 차단했고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든 것이다. 형사는 무겁게 말했다. 병원에서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사라진 날 CCTV가 비어 있습니다. 영상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도윤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목을 죄어 오는 듯했다. 조사실을 나온 그는 민수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민수 씨 기억을 잃은 건 사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떨었다. 저는 계속 어머니가 저를 지켰다고 믿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그분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민수 씨,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없더라도 당신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민수는 힘들게 고개를 들었다. 제가 회장님과 정말 형제였다는 증거가 더 있습니까? 도윤은 주머니에서 하나의 사진을 꺼냈다. 어린 시절 둘이 함께 엎혀있던 사진이었다. 서준이 오른쪽 귀에 무릎을 부딪혀 작은 흉터가 생겼던 당시의 모습. 민수는 사진을 보다가 천천히 귀 뒤를 만졌다. 손끝이 닿은 자리에는 어릴 때 생긴 흉터가 있었다. 이 흉터 저도 왜 있는지 몰랐어요. 도윤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이 서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감정이 정리될 틈도 없이 경찰서 전체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직원들이 복도로 뛰어다녔고 형사는 누군가에게 급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도윤은 민재를 붙잡았다. 무슨 일입니까? 민재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얼굴을 굽혔다. 그녀가 조사를 받던 여자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과호흡과 의식 혼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불안해졌다. 무슨 문제입니까? 민재는 한 장의 사진을 도윤에게 건넸다. 그 사진에는 경찰서 앞에서 서류 가방을 든 또 다른 남자가 찍혀 있었다. 그 얼굴은 지금까지 이름만 등장했던 사람이었다. 한지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데리러 온 것 같습니다. 도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준의 실종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찰서 밖에서 사라진 한지원의 모습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무엇인가 더 큰 일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경찰과 짧게 통화하며 상황을 정리한 뒤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 씨, 지금부터는 매우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한지원이라는 이름. 자신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든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민수는 낮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려간 진짜 주범이라는 말인가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가 다시 움직였다는 겁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빠르게 켜며 말했다. 그가 경찰서에서 나갔다는 건 누군가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조사 직후 바로 사라질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왔고 그 누군가가 더 큰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조직이라고. 그러면 나 같은 아이가 여러 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에 모두 잠시 말이 없었다. 도윤은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보고된 실종 아동 중 일부는 단순 사고로 분류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자취 없이 사라지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민수는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다.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구조된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들에게 선택된 아이였던 건가요? 도윤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요. 당신은 빼앗긴 겁니다. 당신의 삶을, 기억을, 가족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은하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마자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요. 많이 걱정했어요. 민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여전히 붉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보다 더 많은 게 밝혀지고 있어서요.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요.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잖아요. 도윤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민재에게 시선을 돌렸다. 단서를 찾으려면 그의 행적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전부 알아야 해요. 민재는 이미 자료를 열람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신분을 세탁하며 살았던 것처럼 모든 기록이 조각나 있습니다. 이름도 셋 이상 사용했고 주소도 계속 바뀌었어요. 도윤은 양손을 깍지끼며 고민에 잠겼다. 그러자 은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보육원에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민수와 도윤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하가 말했다. 제가 기억하는 방 중에 한지원이라는 사람이 자주 드나들던 방이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방에서 아이들 파일을 따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방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항상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죠. 도윤은 즉시 결정했다. 그곳에서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가죠. 그들은 바로 차에 올라 과거에 보육원이 있었던 곳으로 향했다. 도시는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고 보육원이 있던 지역은 재개발로 크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 몇 개는 여전히 모습을 유지한 채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민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오래된 철문과 바른 벽, 긁힌 자국이 남아있는 작은 현관. 어릴 때의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듯했다. 그는 도윤의 팔을 잡았다. 여기 너무 익숙해요. 냄새도, 소리도, 바람도. 어렸을 때 하루 종일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은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건물은 비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기억의 잔향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대부분 자물쇠가 걸려 있거나 내부가 비어 있었다. 그러다 은하가 한문 앞에서 멈췄다. 여기에요. 그 방입니다. 누군가 자주 드나들던 곳. 문은 낡았지만 묘하게 기계적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도윤이 손잡이를 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재가 가방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해제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와 무너진 서류장, 그리고 낡은 캐비닛이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도윤이 말했다. 철저하게 비워진 것 같군요. 누군가 정리하고 떠난 흔적입니다. 그러나 민수는 방 한쪽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이 멈춘 자리. 바닥에는 긁힌 흔적이 있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나 여기서 무언가 본 것 같아요. 분명히 어릴 때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끌려온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라요. 그 순간 은하가 캐비닛 서랍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굽혀 다시 힘을 주었다. 툭! 서랍이 열리는 동시에 안쪽에서 노란색 봉투가 떨어졌다. 민수가 얼어붙은 채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앞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강서준. 그의 본명. 민수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도윤이 대신 봉투를 펼쳤다. 그리고 안에 있던 파일을 꺼내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숨이 멎었다. 파일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 아동 특별관리 기록. 3단계 관찰 완료. 기억 반응 차단 성공.
그리고 마지막 줄. 최종 인계 예정자. 한지원.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민수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나는 실험 대상이었던 건가요? 도윤은 차마 그를 곧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복도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췄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문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도윤과 민수, 그리고 은하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한 채 문을 응시했다. 발걸음은 이미 문 앞에서 멈춰 있었고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이 서늘하게 전해졌다. 잠시 뒤 문이 천천히 밀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든 중년의 남자였고 깔끔하게 정리된 외모와는 다르게 눈빛에는 차갑고 피로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남자 본 적 없는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퍼밀리에러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이 건물은 지금 경찰 조사 중입니다. 허가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도윤의 말을 무시한 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먼지와 침묵에 덮여있던 공간이 그의 시선 아래 드러나는 듯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노란 봉투와 파일을 보자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들킨 사람처럼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걸 결국 찾아내셨군요. 도윤은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이 한지원 씨입니까? 남자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가 천천히 풀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던 겁니까? 저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한지원은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죄책감과 회피, 그리고 묘한 예정까지 뒤섞여 있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결국 낮게 대답했다. 당신은 계획된 대상이었습니다. 보호가 아닌 관리의 대상. 그 말에 도윤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계획된 대상이라고 아이를 물건 취급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한 겁니까? 한지원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막지도 않았죠. 그게 제 죄입니다. 도윤은 이를 꽉 물었다. 은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럼 보육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도 어릴 때 그곳에 있었지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병이거나 입양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한지원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라진 아이들은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특정한 후원단체가 아이들의 정보를 요구했고 정서적 혹은 인지적 특이점이 있는 아이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외부로 보내졌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선택된 아이였던 건가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지원은 민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뛰어난 관찰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정 반응도 섬세했고 예술적 재능도 있었죠. 그런 아이들은 특정 연구 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도윤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연구라고 고작 그런 이유로 아이를 가져간 겁니까? 한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개입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준 군을 데려간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한 의지를 지닌 이였죠.
채명이 그 여자가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민수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여자가 나를 데려간 사람입니까?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수차례 입양을 거절당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서검사와 회복력 테스트를 진행하는 비공식 단체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단체의 마지막 대상이었고 그녀는 당신을 눈에 띄게 아꼈습니다. 도윤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과 동시에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던 거군요. 한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프로그램 상부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을 자신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 기록을 모두 지우고 프로그램을 끊어버렸죠. 그녀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민수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이상했던 거군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 이제는 우리가 같이 찾을 거야. 그러나 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한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채명이는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녀가 숨긴 파일이 아직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는 서준 군 말고도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도 누군가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한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예, 그리고 그 단체는 아직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정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윤하는 즉시 할인의 얼굴이 떠올라 몸이 경직됐다. 잠시 생각하는 듯하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할인이는 안전한 겁니까?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한지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누구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마디도 흐트러짐 없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단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한지원의 시선이 흔들렸다. 당신들이 그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윤은 단호하게 답했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디까지 비뚤어졌는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동생과 우리 가족,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아이가 없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았다.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방 안의 공기는 이제 공포와 분노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결심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 맞서야 할 더 큰 어둠의 그림자가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 어디에도 아직 떠오르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단체는 단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음 목표를 정해두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목표는 민수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였다. 저녁 무렵 도윤과 민수, 은하는 경찰서에서 나와 곧장 회사 숙소로 향했다. 이미 태양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다. 긴 하루. 끝에 도착한 숙소는 조용했지만 건물 주변의 낯선 정적이 어딘지 불편하게 느껴졌다. 도윤은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섰다. 이상해요. 불이 켜져 있지 않네요. 윤하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도윤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윤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이는 늘 저녁 전에 불을 켜는데 오늘은 예. 도윤은 문을 급히 열었다.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다. 소파 위에 접혀있는 담요와 장난감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정작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불안한 듯 방 곳곳을 둘러보았다. 방도 비어 있어요. 누가 데려간 걸까요? 도윤은 벽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곧바로 확인했다. 숙소는 아이를 위해 내부 보안 시스템이 철저히 잡혀 있었다. 재생된 영상에는 은하가 할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까지는 정확히 보였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장면 속에서 갑자기 카메라 화면이 흔들리며 일순간 어두워졌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켜진 순간 할인은 사라져 있었다. 은하가 입술을 떨며 화면에 손을 얹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카메라를 차단한 거예요. 강제로 전선을 뽑은 게 아니라 전자방에 신호가 들어왔어요. 민재가 영상 속 흔들림을 확대했다. 뭔가 지나갔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 단체다. 우리가 추적하던 바로 그 집단. 민수는 몸이 굳었다. 그럼 할인이는? 도윤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할인이는 빼앗긴 게 아니다. 납치당한 거다. 숙소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깥 주차장으로 나가자마자 민재가 바닥을 가리켰다. 회장님, 여기 이상한 타이어 자국이 있습니다. 급회전한 흔적이에요. 도윤은 그 흔적을 따라갔고 자국은 골목 끝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오래된 흰색 밴이 잠시 주차했다. 떠났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민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방식 예전에 발견된 실종 아동 사건들과 똑같습니다. 밴 차량, 전자방해, 갑작스러운 이동. 다 그 단체의 특징입니다. 은하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할인이가 저들에게 왜 할인이는 평범한 아이라서. 그러나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인 양의 진단 기록을 보면 감정 공감 능력이 높고 예술 표현 능력도 출중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선호하는 특성입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은즉 할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갑자기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나 같은 아이라고 했죠. 감정에 예민하고 상처에 취약하고 반응이 빠르고 그 모든 게 할인이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도윤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재능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아이의 삶도, 감정도, 기억도 조작해버립니다. 숙소 복도에 갑자기 누군가 달려왔다. 관리인이었다. 관리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조금 전 낯선 남자가 이 건물 주변에서 서성였어요. 제가 다가가자마자 바로 사라졌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차 번호는 적어놨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낚아채듯 받았다. 번호는 예지 번호판이었다. 민재가 노트북을 켰다. 차량 조회하겠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하나의 주소가 나타났다. 남양주 근교의 폐창고. 도윤은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즉시 차 열쇠를 움켜쥐었다. 은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할인이를 되찾으려면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할인이를 지킬 겁니다. 도윤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자. 잠시 후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창밖에는 어두운 도시가 흘러가고 있었고 민수는 계속 손을 쥐었다 놓았다 하며 불안을 억누르고 있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낮게 말했다. 민수 씨, 혹시 그곳에서 겪었던 기억 중 다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방식이나 아이들을 데려가던 패턴 같은 것.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들은 감정이 강한 아이를 선호했어요. 두려움,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이 클수록 더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거나 저항하면 기록을 남겼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할인이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민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린 겁니다. 잠시 후 차는 남양주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는 오래된 공장지대였다. 건물 몇 곳은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주변은 거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재가 GPS를 확인하며 말했다. 여기입니다. 차량이 마지막으로 감지된 위치. 도윤은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폐창고 앞에 흰색 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은하가 숨을 삼켰다. 저 차예요. CCTV에 찍힌 벤이 저거예요. 도윤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숨을 들이쉬었다. 저 안에 할인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폐창고의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 폐창고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둔 덫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이미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폐창고의 철제문은 녹이 잔뜩 쓸어 있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차가운 금속 냄새와 오래된 먼지의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도윤은 손전등을 굳게 쥐고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바람이 틈새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 들렸다. 민수는 문 옆에 붙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손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은하는 뒤에서 무언가에 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조심하세요. 무언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도윤은 철제문을 천천히 밀었다. 비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크게 울려 퍼졌다. 안은 거의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저 멀리서 희미한 조명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축축한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물기가 스며들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어둠 사이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은하가 숨을 멈췄다. 할인이. 도윤은 손전등을 들어 소리가 난 방향을 비췄다. 구석 한켠 낡은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할인이었다. 아이의 입에는 천조각이 가볍게 물려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밧줄이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상처는 없어 보였다. 도윤은 단숨에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할인아, 아빠 왔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이는 도윤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도윤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겹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러나 안도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조명이 하나 켜졌다. 짧은 번쩍임과 함께 눈앞에 남자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한지원이었다. 그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지만 표정은 처음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고요한 절망과 포기, 그리고 어딘가 비뚤어진 집착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도윤은 즉시 할인을 은하에게 맡기고 한지원을 향해 몸을 돌렸다. 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아이까지 데리고 온 겁니까? 한지원은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손에는 작은 원형 기계가 쥐어져 있었다. 익숙한 형태의 전자방해 장치였다. 그는 낮게 말했다. 경찰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필요하거든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의 목적은 뭐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한지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듯 눈을 감았다 뜬 뒤 천천히 말했다. 서준 군이 돌아오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죠. 나도 그 단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당신은 나를 구한 게 아니라 가둔 겁니다. 기억을 지우고 정체성을 빼앗고 나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한지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는 너를 보호하려 했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 그들의 눈에 띄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어.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던 거야. 도윤이 거칠게 말했다. 보호라니요. 아이를 빼앗고 기억을 지우는 게 보호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가 사라졌는지 알기나 합니까? 한지원은 천천히 손에 든 장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래된 의자에 허물어지듯 앉았다. 그제야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렸다. 나는 이걸 끝내고 싶었어. 프로그램이 부활할 조짐이 보여서 그래서 할인 양도 지키고 싶었어. 그들은 감정이 섬세한 아이들에게 집착해. 할인 양은 위험했어. 그 말에 민수는 당황했다. 그럼 할인을 지키려고 데려갔다는 겁니까?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내가 잘한 건 아니야. 방법은 틀렸지. 그러나 그 단체는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어. 최명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어. 도윤은 믿기 힘들다는 듯 말했다. 그 여자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지원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녀도 틀렸고 나도 틀렸어. 하지만 단체는 우리보다 더 잔혹해. 그들은 인간을 실험 자료로 봐.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아이들을 찾고 있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민재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예쳤다. 회장님 밖에 지원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지원은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서준 군 미안하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너도 다른 아이들도. 민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증오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묘한 슬픔이었다. 그가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있었던 상처들과 예고된 보호의 흔적이 모두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다가와 한지원을 체포하려 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심해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 단체는 여전히 살아있고 곧 움직일 겁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가자 창고 안에는 짙은 침묵만이 남았다. 도윤은 할인을 안아들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괜찮아. 아빠가 있어. 하지만 민수는 창고 안벽에 손을 올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잃어버린 시간, 뒤틀린 보호, 비밀리에 수행된 계획,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싸움. 도윤이 그의 어깨에 손을 놓으며 말했다. 서준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제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예요. 창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로한 몸을 감싸 안았다.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깜빡였고 도시의 불빛은 아직 잠들지 않은 밤처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동의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더 이상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을 막겠다. 그리고 서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내겠다. 강서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끝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문이었다.